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고요. 간략하게 제 소개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2011년도에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KPMG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KPMG에서 밸류에이션 쪽, 그러니까 딜 쪽이죠. 바스라고 불리는 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매니저 롤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강의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강의는 공인회계사 시험 강의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무관리라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관리를 강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쪽에서도 제가 재무관리 강의를 하고 있어요. 공기업은 한창 많이 뽑을 때 그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뽑더라고요. 공기업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수가 좀 줄어들어서 좀 그렇고 또 AICPA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계열사죠. 여기 계열사인데 아이파 국제금융아카데미라고 AICPA 저기 권호상 선생님도 계시고 김용석 선생님도 계시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회계랑 FM 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CFA 강의하고 있고 CFA는 제가 회계랑 그 다음에 여기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이름이 바뀌었어요. 코퍼레이트 이슈어스라고 지금은 이건 레벨 1이라서 북 1이라서 여기는 뭐 화폐 시장가치 정도 배우는데 그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잡다구리한 강의들 잡다구리한 금융 자격증 강의들 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바로 시작할게요. 레벨 1 여러분 뭐 대략적인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배워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쵸? 나중에 뭐 회계를 저랑 공부할지 아니면 권호산 선생님하고 공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회계도 만약에 저랑 공부하시면 그때 같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종로는 아마 권호산 선생님이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김희상 선생님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제 스케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북 1에 앞에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고 있죠. 여기에 맨 리딩 1이죠. 리딩 1. 리딩 1에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요것만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다 배우면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화폐의 시장 가치를 일단은 왜 배우냐? 여러분 CFA 왜 공부하는 거예요? CFA 자격증 따면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잖아요. 사회에서 증권회사에서든 자산운용사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 화폐의 시장 가치를 배우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가치를 구할 때 가치라는 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회계를 배웠으면은 북밸류라는 장부 가치를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마켓밸류 시장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어밸류 공정 가치라는 것도 있고요. 가치라는 건 다양한 건데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가치는 시장 가치면서 균형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일 거냐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 게 적정하냐 그걸 구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균형 가치랑 시장 가치는 엄밀히 말하면 구분해야 돼요. 얘 적정 가치는 3만 원인데 시장에서 2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좀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사자. 만약에 4만 원에 거래가 돼서 비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가치라는 것은요. 경제학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보여요. 얼마에 거래되는지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뭘 산정하는 거냐면 현재 얼마가 적정하냐 그거를 궁금해하고 그거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타임 밸류 머니를 공부하는 목적인데 미래의 현금 흐름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의 현금 흐름 할인법 DCF라고 하는 현금을 할인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퍼 이런 거 들었어요? 퍼, PBR, 퍼, PER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주가 배수, 상대 가치 평가 모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는 우리 코퍼레이트 이슈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걸로 배웁니다. 우리가 가치를 산정하는 대상이 기업,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등 여러 가지 금융자산 또는 실물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할 거예요.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DCF, 현금으로 할인법, 그 다음에 상대가치. 여러분 실무에서는 DCF가 많이 쓰일까요? 아니면은 멀티플 모형, 그러니까 배수 모형이죠? 그게 더 많이 쓰일까요? 실무에서는? 뭐가 더 많이 쓰일까? 뭐가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DCF. 멀티플. 보통 가격이라는 것은 딜이라고 하잖아요. 딜. 그러니까 딜 업무는 기업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 대상이라는 게 뭐 시장에서는 뭐 과자도 될 수도 있고 뭐 음식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게 페이퍼 컴퍼니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정하는 대상은 기업인데 기업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DCF가 있고 멀티플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업의 가격은요 그 윗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잘 백데이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윗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가격을 품으면 됩니다. 야, 요걸로 산정해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작업을 해가지고 이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멀티플을 많이 쓰죠. 멀티플. 간단하니까. 쟤 얼마니까 우리도 얼마일 거야. 이거잖아요. 멀티플이. 쟤 10,000원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한 2배 정도 규모가 크니까 한 20,000원 정도 되겠지. 이렇게 산정하는 게. 이렇게 산정이 멀티플이잖아요. 근데 DCF는 이 자산을 내가 사면, 이 기업을 사면, 이 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추정해서 그 추정한 현금 흐름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현재 가격을 구하죠. 이게 DCF거든요. 주체에 따라 좀 다릅니다. 회계법인은 DCF를 되게 좋아해요. 회계법인은 DCF를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딜 업무 하는 데 있어서는 멀티플을 좀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DCF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일단. 그러니까 그리고 추정이야.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점쟁이도 아니고. 모르니까 DCF가 보통 참고 목적이 되고 멀티플이 설명하기 되게 쉬우니까 그게 좀 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서 둘 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임 밸류 머니를 하는 이유는 뭐다? DCF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DCF 목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요새 미쳤죠. 요새 살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자율이 낮아져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자율. 할인율이 낮아지면 가격은 올라요. 가격은 오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부동산 평가를 할 때 그때 내가 부동산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률을 얻어야 돼 라는 그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 수익률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돼가지고 할인을 할 거예요. 보통 제가 회계법인 다녔을 때는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플랜트 쪽과 그 다음에 아파트 쪽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4에서 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저 물어보진 않았지만 실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게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수익률이 내려가면요 가격은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요. 이거를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아요, 나빠요?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수익률이 올라가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다고 생각하냐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똑같이 10,000원을 투자해요.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음수, 요거 가로치면 음수예요. 음수. 여기 보고서에 보통 보면은 마이너스 10,000원이라고 쓰지 않고 가로치고 10,000원이라고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음수다. 마이너스 10,000원을 내가 뭐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익률이 10%면 11,000원이 될 거고, 수익률이 5%면 1,500원이 될 거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 보통 화폐 시장 가치를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금융 쪽에 처음 이렇게 들어오시면 수익률이 높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0,000원이라는 금액이 미래에 정해졌는데 얘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10%가 되려면 여기에 뭐 9,000원 정도, 5%가 되려면 9,500원 정도 될 거예요. 약 9,000원, 9,500원 대충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률이 높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 자산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실 때는 수익률이 높은 방향, 그리고 위험이 좀 적게, 위험은 최소화시키고 수익률은 높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야겠죠, 고객들한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 이렇게 배웠을 때는 수익률이 높으면, 이자율이 높으면,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안 좋구나. 자산의 가치는 안 좋은 거구나.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랑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 어때요? 다르잖아요. 시중은행에서의 이자율은 낮아요. 그러면 낮으니까 나쁜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대부업체에서는 왜 15%, 20%예요? 위험하니까. 대부업체에서 빌려주는 대상이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세팅을 조금 바꿔야 돼요.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살까 말까, 저 기업 살까 말까, 저 주식 살까 말까 의사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DCF로 할인을 할 건데, 그 주식, 그 채권, 그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은 사람들이 10,000원으로 추정을 했어요. 이미 추정을 한 상태에서 이 10,000원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즉 이 10,000원을 잘 갚냐 잘 못 갚냐, 이렇게 해서 현재의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10,000원 주겠습니다. 1년에 10,000원 주겠습니다. 누가 약속을 못해요. 제가 10,000원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가 10,000원 주겠습니다 약속하는 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약속이 무게 달라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무게에 따라서 현재의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속의 무게가 무거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지 소로스가 약속한 거에 대한 현재 가치는 되게 높을 거고요.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니까. 근데 약속의 무게가 낮은 가벼운 그런 거에 대한 현재의 가치는 되게 낮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조금 그런 마인드 세팅을 가지시고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산기 사용법을 공부를 할 때 여기 있는 쭉 보시면 여러분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이그젠플이 있죠. 그리고 6페이지도 이그젠플이 있고요. 아니 가다 보면 계속 이그젠플이에요. 이그젠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뭐 할 거냐면 그냥 이그젠플만 주구장창 풀 거예요. 그냥 이그젠플 주구장창 풀고 오늘 마칠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기 세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코스피 유튜브가 있어요. 코스피 그 채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강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물론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려요. 그런데 문제마다 알려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개발을 하지는 않고 문제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계산기 사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산기 틀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쳐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제가 한 것도 있고 이재남 박사님이 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쓰던 계산기라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BA2 플러스 아니죠? 뭐예요? 그쵸? 제 거랑 좀 달라요. 여러분께 좀 더 비싼 거래요. 제게 조금 싸구려래요. 그래서 제 거보다 2배가 비싸대요. 근데 그 키가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제가 보고 비슷한 건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99% 똑같은데 1% 정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세팅을 할 건데요. 계산기표 보시면 여기에 CPT라고 있죠. CPT가 계산 컴퓨터의 약자예요. 계산한다는 컴퓨터의 약자고 그 밑에 보시면 END라고 있죠. END. 이 세컨드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시프트 역할이에요. 컴퓨터에서 시프트 역할. 시프트 역할이 뭐예요? 보통 1 옆에 느낌표 있죠. 키보드에 보시면. 근데 그냥 1을 누르면 숫자 1이 입력이 되는데 시프트 누르고 1을 누르면 느낌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컨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컨드를 누르면 이제 그 자판에 있는 그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 CPT 뭐 엔터 이게 아니라 그 위에 보시면 퀴트, 세트, 뭐 델, 인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눌려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컨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세팅을 할 건데 먼저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점 위에 포맷이라고 있죠. 포맷 이쪽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포맷을 눌러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눌러요? 그냥 점떼기 누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세컨드를 누르고 포맷을 눌러야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뜨냐? DEC라고 뜰 거예요. DEC. 자 요거를 누르는 순간 DEC 요게 하나 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2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2 말고 다른 거 적혀 있는 분? 2 적혀 있어요. 2. 그게 소수점 개수예요. 소수점 숫자. 그러니까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나는 넷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4 누르고요. 4 누르고 저기 CPT 옆에 있는 엔터 있죠. 엔터를 누르면 그러면은 4.0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000 나오면은 이게 나 소수점 넷째 자리로 표시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수점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뭐 4 써도 되고 2 써도 되고요. 보통 4 또는 2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엔터 옆에 보시면 화살표 위가 있고 여기가 엔터잖아요. 엔터. 보시면 화살표 위가 있고 화살표 이렇게 아래가 있는데 화살표 아래 한번 눌러보세요. 아래 보면은 뭐 디그리가 있거든요. 디그리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세트를 누르면 되는데 세트가 어디 있어요? 세트 찾았어요? 엔터 위에 있어요. 엔터 위에. 그럼 엔터 위에 있는 세트를 누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시프트 누르고 세컨드 누르고 세트 누르면 RAD로 바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삼각함수 할 때 쓰는 거라서 이거 별로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디그리로 바꿔요. 디그리로 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세컨드를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누른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안 되고 저희 세컨드 하나 누르고 한 번 누르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세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60도 원은 360도잖아요. 그런 거고 RAD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어쨌든 우리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날짜 나오죠? 넘기세요. US 날짜 넘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US 그 달러 기준 1000달러 이것도 그냥 넘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요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바꾸면 AOS가 요 두 가지.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3 더하기 3 곱하기 3. 자, 3 더하기 3 곱하기 3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학적으로. 곱하기부터 하고 3을 더하죠. 그러면은 3, 3은 9 하고 해야 되니까 원래는 12가 나오거든요. 원래는 12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체인으로 하고요. 체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맨 왼쪽 밑에 보시면 CEC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0.00이라고 표현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한번 쳐볼게요. 3 더하기 3 곱하기 3은 얼마 나와요? 18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3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곱하기 3, 그래서 6, 3, 18 이렇게 구한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은 다시 세팅 가보세요. 포맷 가보세요. 포맷 가서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를 AOS로 바꿔보세요. AOS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입력시켜 보세요. 3 더하기 3 곱하기 3은 얼마 나와요? 12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이 좀 편해서 체인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3 더하기 3 곱하기 3을 하고 싶어. 그냥 요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그냥 뒤에서부터 계산해요. 3 곱하기 3 한 다음에 9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하기 3을 그냥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뭐 곱하기를 먼저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AOS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 안 쓰고 체인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을 써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체인과 AOS의 차이는 이제 알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고, 우리가 아까 포맷에서 세팅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수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체인 할까 AOS 할까,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페이지 보시면 Using a Financial Calculator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교재를 공부할 때 해야 되는 세팅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세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PY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문단의 밑에 보시면 중간에 세컨드 PY 1 엔터 세컨드 퀴트 요거 있죠? 그거를 설정해 볼 텐데 한번 볼게요. 세컨드 누르고 PY를 찾아야 돼요. PY가 어디 있어요? IY 위에 있나요? IY 위에 PY IY 위에 그걸 누르세요. 그러면은 PY가 떠요. 아래 화살표 하게 되면 CY가 뜨고요. PY, CY 둘 다 1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12로 돼 있다. 그럼 1로 바꿔요. 1로 바꾸시고요. 1이 돼 있으면은 그냥 1로 하시면 돼요. 됐어요? PY는 연간 이자 지급 횟수고요. CY는 이자 계산 주기예요. 근데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 여기 있는 슈에저 노트를 풀기 위해서 거기 PY1, CY1 해가지고 세팅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12로 돼 있거나 4로 돼 있거나 있으면 다 1로 고쳐주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 지급 횟수를 1, 그 다음에 연간 이자 지급 횟수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1년에 이자 지급 횟수가 여러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를 요 세팅 하에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 세팅 하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우리 거기에 있는 이그젬플에 다 있으니까 괜히 12로 바꾸고 이자 지급 횟수가 1년에 12번이라 해가지고 12로 바꾸고 뭐 컬털리로 지급한다 해가지고 4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로 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끝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지노선이네요. 자, 거기 보시면 컴파운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컴파운딩이라는 용어를 하나 볼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복리예요, 복리. 자, 무슨 얘기냐?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어요. 10,000원을 투자하고 이자율이 10%래요. 여기 있는 이자율이 rate of return이 10%래요. 그리고 2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2년 후에 얼마를 받을까라는 건데, 이자 얼마 받아요? 이자 10,000원에 10%면 1년에 1,000원이니까 이자가 2,000원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산정하는 복리가 아니에요. 컴파운딩이 아니라, 컴파운딩이 뭐냐? 자, 여기에 이자가 1,000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1,000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 거. 그러면 원래는 1,000, 1,000, 10,000 이렇게 들어올 건데, 그래서 12,000이 들어와야 되는데 12,000이 안 들어오고 더 높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요 1,000을 그대로 여기다가 1,000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얘 1,000원도 10%만큼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1,000원, 그 다음에 1,100원, 10,000원 해가지고 요거 4개 다 더하면 12,100원이 나옵니다. 12,000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원이 더 붙어요. 100원 더 붙는 이유가 뭐라고요? 중간에 발생하는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공부할 때 타임밸류 뭐니 공부하고 화폐의 시간치 공부하고 기업가치 구할 때 다 컴파운딩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잊어버리시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12,100을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10,000원에 1 플러스 10%를 곱하면, 그러면은 10,000원 10% 해가지고 11,000원 되잖아요. 그 11,000원을 또 투자한다고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제곱. 그래서 10,000원에 1.1의 제곱, 10,000원에 1.1의 1 2승 해가지고 12,100원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이거를 계속 연습할 거예요. 이게 컴파운딩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12,100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000원 있죠? 이 10,000원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0,000원에서 1.1의 제곱을 하게 되면 10%가 0.1이죠? 1.1의 제곱을 하게 되면 12,10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0,000원은 12,100을 1.1의 제곱으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죠. 그때 요 12,100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future value라고 부를 거예요. future value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10,000원 있죠. 2년 후에 12,100원을 줄 거야. 그거에 대한 현재 가치. 이거를 present value. 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uture value, present value가 거기에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future value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present value 있는데, 이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라인. 우리는 타임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그릴 거예요.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 보시면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000원 투자하고 1년 후에 300, 2년 후에 300 쭉쭉쭉 가서 5년 후에도 300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투자하는 거죠. 나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의사결정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하고 이 300, 300, 300은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백데이터 잘 만들어가지고 300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정값이에요. 추정값이고 그 다음에 기대값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대값.
그리고 불확실한 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300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값이에요. 자, 이 타임라인을 딱 그려놓고 얘를 할까 말까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1,000원에 살까? 1,000원 주고 사서 305번 얻을까? 그러면 언뜻 보면은 1,000원 주고 사서 305번이니까 1,500원 벌잖아요. 그럼 500원 더 버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투자하지 말고 이 1,000원을 다른 데다가 투자를 했다면 하고 비교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얘를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했다면 400을 벌어요. 그러면 얘 해야 말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300, 1,000원보다 더 높은 1,500을 벌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 1,000원과 나가는 돈 1,000원과 들어오는 1,500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지 않고 이 1,000원을 다른 데다가 투자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얘를 의사결정할 거예요. 대신에 아까 제가 이 1,000원을 다른 데가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 해가지고 400 했잖아요. 그럼 비교가 되게 쉽잖아요. 이건 너무 단순하고요. 개념은 가져오지만 다른 데다 투자했으면 어떨까라는 개념은 가져오지만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비교합니다. 지금 얘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현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데다가 투자했을 때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수익률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다른 데다가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그거를 요거의 디스카운트 레이스로 산정합니다. 지금은 살짝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면은 계속 반복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 말고 요 투자 말고 다른 데다가 했으면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그냥 안전했던 데가 투자를 했으면 그러면 요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괜히 여기다가 투자해가지고 더 안 좋은 수익률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요 300이라는 현금 흐름을 아까 다른 데다가 했으면 얻을 그 수익률을 가져와서 디스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1,000원과 비교하는 식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뒤에서 얘네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300을 어떻게 현재 가치화 시켜요? 프레젠트 밸류를 어떻게 구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글씨가 되게 많이 쓰여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글씨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그젬플 자체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대신에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문제는 거기에 LOS 1A에 있으면 3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걸 볼 거예요. LOS. 자, LOS라는 건 Learning Outcome Statement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범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CFA 협회에서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공부하세요 라고 범위를 줘요. 범위. 한국 회계사 시험은 범위를 안 주거든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근데 CFA나 AI나 이런 외국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줘요.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OS 1A 보시면 Interpret interest rates as required rate of return, discount rate, or opportunity cost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익률, 투자자 입장에서 요구할 수익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 present value를 구할 때 discount rate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회비용 있죠. 이거 말고 다른 데다가 투자했으면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까? 그게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거든요. 그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interest rate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cost of capital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이 자본을 내가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cost of capital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그래서 interest rate을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용어 정도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굵은 글씨 있잖아요. required rate of return, 요구하는 수익률, 그 다음에 discount rate, 할인할 때, 현재 가치 구할 때 쓰는 이자율,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opportunity cost, 다른 데다가 투자했으면 얻게 되는 수익률, 기회비용, 이렇게 우리가 이자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LOS 1B 보시면 자, 거기에 보시면 explain on interest rate. interest rate를 이제 구분을 할 건데 as the sum of a real risk-free rate. 그 다음에 and premiums that compensate investors for bearing distinct types of risk.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interest rate, interest IR, interest rate은 우리가 real interest rate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프리미엄 같은 게 붙는다고 했죠. 프리미엄.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쓸게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다. real interest rate에서 리스크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이자율이 계산이 된다. 여기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할게요. 좀 더 정확하게 쓸게요. real risk free rate에서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되는데 이자율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경장에서 피셔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 피셔 이펙트가 있는데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 얘는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인플레이션율 있죠. 사실 expected inflation인데 그냥 인플레이션 쓸게요.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이자율들 있죠. 시중에서 보는 이자율. 다 노미널이에요. 다 노미널이고. 그런데 물가 상승을 배제한 이자율, 그거를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real interest rate입니다. 내가 은행 예금을 한 5%짜리 예금을 했어요. 근데 물가 상승이 5%야. 그럼 1년 후에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똑같죠. 물가가 5% 상승하고 내가 5% 벌어들였는데 물가도 5%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양은 똑같잖아요. 그게 리얼이에요. 리얼. 그래서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에서 인플레이션 더한 다음에 노미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진도가 있으니 여러분 그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요새는 좀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금리 들어보셨어요? 마이너스 금리? 그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는 거 다 노미널이거든요. 그럼 노미널이 마이너스면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리얼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명목이 마이너스는 아닌데 예전에 일본은 지금 플러스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 유럽에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게 되면.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는 왜 나올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100만 원 예금하면 나중에 95만 원 돌려주는 수수료 5만 원 떼고 돌려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거예요? 예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 금리가 있어요? 왜 있을까? 왜? 여러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로 예금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 금리? 중앙은행이 해주는 거예요. 시중은행한테. 중앙은행은 꼭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걔네는. 시장에 돈을 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물가 안정시키고 이게 중앙은행의 몫이잖아요. 중앙은행은 좀 손해봐도 돼요. 국가는 손해봐도 돼요. 우리가 나중에 net present value라는 것을 배울 텐데 NPV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을 예비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벌어들인 돈에 대한 현재 가치랑 쓴 돈에 대한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현재 가치가 더 크면 합시다. 그러면은 프레젠트 밸류가 현금 유출액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넷 프레젠트 밸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넷 프레젠트 밸류가 0보다 크면 번 돈이 더 큰 거고요. 넷 프레젠트 밸류가 음수다. 그럼 나간 돈이 더 큰 거예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넷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산정한 다음에 0보다 크면 하고 0보다 작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민간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기업이 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정부는요. NPV가 음수라도 합니다. 그래서 노미널 인트로 레이트이 마이너스라도 하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시중은행한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우리가 시중은행한테 예금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면 안 빌려줘요. 시중은행한테. 근데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라도 빌려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내용도 나올 거예요. CFA가 시대 상황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레벨 3 가면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요. 근데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내용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끼는 경우가 뭐 다반사인데 미리미리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그래도 맞아 뭐 저럴 수 있어 라는 정도 납득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일단 Real Risk Free Rate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이제 Nominal Risk Free Rate 되겠죠. Real Risk Free Rate에서 인플레이션, 여기 리스크 프리미엄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게 되면은 그러면 Nominal Risk Premium이 될 겁니다. Nominal Risk Free Rate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쓸게요. 이 리스크 프리미엄 중에 인플레이션도 있을 텐데 그것만 앞으로 빼와서 실제 이자율은 어느 기업의 이자율은요. 어느 증권의 이자율이죠. 그거는 노미널 리스크 프리 레이트. 제가 이렇게 쓸게요. RF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서 리스크 프리미엄 제가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채권도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뭐 트리플 A도 있고 더블 A 있고 트리플 A의 이자율하고 더블 A의 이자율하고 다르죠. 뭐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더블 A, 뭐 싱글 A 요로 갈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할수록 이자율은 높아집니다. 위험할수록. 그래서 위험한 증권일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은 세져요. 자, 여기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부터 볼게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위험이 없는 증권이죠. 위험이 없는 증권이 있을까, 세상에? 세상에 없죠. 위험이 없는 증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니까 실제 세상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찾습니다. 그게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한 T-빌이에요. 자, 그게 써 있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Real Risk Free Rate 있죠? Real Risk Free Rate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US Treasury Bill이라고 있어요. US Treasury Bill. US Treasury Bill 얘는 Risk Free Rate인데 얘는 Real Rate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다 이자율은 노미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T빌에 있는 이자율 얘도 리얼은 아니고 노미널입니다. 그래서 T빌을 우리가 노미널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얹혀진 겁니다. 어디에?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얹혀져서 노미널 리스크 프리 레이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보통 리얼 리스크 프리 레이트부터 출발하진 않고요. 인플레이션은 감안한 노미널 리스크 프리 레이트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리스크 프리미엄들을 얹습니다. 됐죠?
real risk free rate을 잘 산정 안 한다. 기준이 되는 거는 노미널이다. 그래서 밑에 nominal risk free rate은 real risk free rate에서 expected inflation rate라고 되어 있죠. 이게 피셔 효과예요. 요거 쓴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렇게 risk free rate를 nominal로 바꾼 다음에 Tb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Tb는요, 만기가 되게 짧아요. 30일짜리, 60일짜리, 90일짜리 만기가 되게 짧은 채권이에요.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미국 재무성이니까 미국만 안 망하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도 불안불안한데 요새. 어쨌든 노미널 리스크 프리 레이스를 이거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 망하겠다. 우리는 짱이다 해서 트레저리 비를 리스크 프리로 봅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세 가지로 봤어요. 여기 프리미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거기에 밑에 보시면 디폴트 리스크 있어요. 디폴트 리스크. 디폴트 리스크 얘는 안 갚을 위험이에요. 안 갚을 위험. 안 갚을 위험. 미국 재무성은 갚는데 일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안 갚을 수 있겠다.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 읽어볼게요. The risk that a borrower will not make the promised payments. 안 갚는 거죠. 안 갚는 거. 그 다음에 liquidity risk. 리퀴디티 리스크는 유동성이에요.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증권을 시장에 딱 팔았을 때 바로 현금화 될 거냐. 그게 리퀴디티 리스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장 회사가 있고 비상장 회사가 있죠? 상장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있고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있어요. 어느 게 리퀴디티가 좋아요? 상장이 좋죠. 상장이 좋아요. 그래서 상장 회사의 증권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의 증권의 수익률 뭐가 더 낮아요? 상장이 낮은 거예요. 왜? 리퀴디티 리스크가 작으니까. 작으니까 비상장 회사는 그만큼 수익률이 높죠.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높다 낮다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5%, 그다음에 듣보잡 기업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15%일 때, 그러면 15%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5%는 평균 5%. 평균 5%. 듣보잡 기업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15%는 평균 15%. 그런데 5%에서 벗어날 정도가 삼성전자는 되게 작고 듣보잡의 15%에서 벗어날 정도는 되게 크고 그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구 수익률은 몇 %예요? 6000% 이런 거 아니에요? 6000%는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정도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익률을 볼 때 이거는 무조건 주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 수익률이고 이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정도가 더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머추리티 리스크. 주식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주식은 없어요. 그렇죠? 주식은 만기가 없는데 머추리티 리스크는 그래서 채권에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연구채도 만기가 있어요. 사실 연구채도 우리나라 연구채들이 만기가 50년, 30년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채라는 거의 이론적인 정의는 이자만 주는 채권이거든요. 만기가 없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만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머추리티 리스크는 만기가 기니까 만기가 길가도 보면은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디폴트 리스크, 리퀴디티 리스크가 둘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머추리티 리스크는 베리어빌리티예요. 변동성. 만기가 길면 길수록 변동성이 커진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more volatile이라고 있죠.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롱텀 본드 같은 경우에는 more volatile하다. 됐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리스크 프리미엄들을 고려해서 T빌 수익률에다가 더한 다음에 그 기업이 발행한 증권, 그 기업의 수익률,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라는 주식의 수익률을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산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다 다르거든요.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한 2, 3%만 얻으면 돼, 연. 근데 누구는 아니야 15% 얻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 그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산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정하는 가격이 뭐라고요? 균형 가격, 적정 가격이요. 적정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익률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정 수익률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적정 수익률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렵지만 적정 수익률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리고 이제 LS1C부터 해가지고 이그젠플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